심야의 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기록은 마크 쿨란스키의 명전 소금입니다. 흔히 식탁 위의 조미료로만 생각하기 쉬운 이 작은 결정체가 어떻게 인류 문명의 뼈대를 세우고 제국의 금고를 채웠는지 그 장대한 역사를 지금부터 따라가 봅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인간의 신체 내부입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전기 에너지의 매개체입니다. 인간의 몸은 거대한 전기 회로와 같으며 소금은 그 회로가 끊기지 않도록 돕는 전도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데 이 정교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인간은 단 한 번의 생각도 단 한 걸음의 움직임도 할 수 없습니다.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자체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초당 수백 번의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은 세포막을 넘나들며 전압을 조절합니다. 만약 체내에 소금이 부족해지면 신경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은 박동을 멈추며 뇌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소금은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만 하는 생명의 전기적 원동력이었습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하던 수만 년 동안 소금은 결코 귀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인간은 사냥한 동물의 신선한 고기를 날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었습니다. 모든 포유류의 근육과 피에는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염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이 소금을 따로 찾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연 상태의 육류는 완벽한 염분 보충원이었고 인간은 별도의 소금 공급처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정착을 선택하고 농경을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농경은 인류에게 안정적인 칼로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생물학적 결핍을 안겨주었습니다. 쌀과 보리 그리고 밀 같은 곡물은 나트륨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식물을 가열하여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량의 염분조차 수증기와 함께 소실됩니다. 식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한 인류는 만성적인 염분 부족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체는 끊임없이 소금을 요구했고 인류는 이제 생존을 위해 소금이 나는 곳을 찾아 이동하거나 소금을 가진 자와 거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필수 소비재가 탄생한 배경이며 세계 무역의 시초가 된 지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소금의 방부 효과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기괴한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소금은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는 수단을 넘어 죽은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물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 제작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트론이라 불리는 천연소금 광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나트론 속에 수십 일 동안 파묻어 체내의 모든 수분을 완전히 빨아들였습니다. 삼투압 현상을 이용한 이 정교한 화학 공정은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 시신이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소금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소금의 수집과 유통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의 소금 호수는 이집트 경제의 보고였으며 소금은 파라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소금 절임 기술은 이후 생선과 육류를 장거리 운송하는 상업적 보존 기술로 진화하며 지중해 무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소금은 이집트인들에게 현세의 부와 내세의 영생을 동시에 보장하는 마법의 가루였습니다. 소금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먼저 국가 통치 시스템으로 끌어들인 곳은 고대 중국이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무렵 제나라의 군주 환공은 부국 강병을 꿈꾸며 명제상 관중을 등용합니다. 관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하면서도 냉혹한 조세 원칙을 세웁니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직접적인 세금을 걷는 방식은 강한 저항을 부르기 쉬우니
누구나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생존 물자에 세금을 얹어서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관중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집집마다 소금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소금 한 말에 단 일전에 세금만 붙여도 제국은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나라는 소금 생산을 국가가 독점하고 민간의 자유 거래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매일 먹는 소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채워주었습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간접세였으며 국가가 자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전매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금 전매제는 이후 중국 역대 왕조의 표준 운영 체제가 되었습니다. 한나라 시절에 이르러 소금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가 재정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 막대한 공사비와 수십만 대군을 무장시키는 비용, 그리고 거대한 관료 조직의 녹봉이 모두 백성들의 밥상 위 소금 그릇에서 나왔습니다. 한나라 황실 내에서는 소금과 철의 전매를 두고 염철론이라 불리는 유명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 철학적 논쟁의 본질은 결국 국가가 어떻게 자본을 통제하여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황제의 권력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추춧돌이었고 중국이 거대한 통일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적 혈맥이었습니다. 황제들은 소금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꾀하거나 반대로 정적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동양의 거대 제국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통치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중남미의 마야 문명 역시 소금을 권력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숲이 우거진 내륙에 거주하던 마야인들은 소금을 구하기 위해 해안가 유카탄 반도의 염전 지역과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종교적 의식에 사용되는 성스러운 물건이자 화석화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녔습니다. 마야의 지배 계급은 소금의 유통 경로를 장악함으로써 하층민과 주변 부족들을 통제했습니다. 소금은 마야의 정교한 천문학과 건축술을 지탱하는 경제적 에너지였으며 도시 국가 간의 전쟁과 동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아즈텍 제국 또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가장 먼저 적대적인 부족의 소금 공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이 끊긴 부족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가축을 키울 수 없게 되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금은 총칼보다 먼저 적을 굴복시키는 소리 없는 무기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요람인 로마 역시 소금을 빼놓고는 그 번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테베레 강가에 세워진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이탈리아 내륙의 산악지대로 소금을 실어 나르기에 가장 적합한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국가의 키트를 잡으며 가장 먼저 건설한 주요 간선 도로의 이름은 비아 살라리아, 즉 소금 가도였습니다. 이 길은 오스티아 해안의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로마 시내와 이탈리아 전역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핵심 자원을 독점하고 유통하는 경제적 패권을 통해 주변 세력들을 폭속시켰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소금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의 강력한 전투력 또한 소금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급료의 일부를 소금을 직접 받거나 소금을 구매하기 위한 전용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틴어 살라리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매달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셀러리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군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자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는 대가였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한 로마 군단은 지치지 않고 행군했으며 소금으로 절인 육류를 휴대하며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의 식문화와 노동 시스템 자체가 소금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로마는 또한 소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대중의 민심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소금 가격을 낮추어 빈민들의 불만을 잠재웠고
국가 재정이 필요할 때는 소금에 과세를 하는 등 소금을 현대의 통화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소금은 인류의 지리적 감각과 도시의 위치까지 결정지었습니다. 인류는 소금을 찾아 땅을 파헤치고 바닷물을 가두었습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서 소금물이 솟아오르는 염천이나 암염 광산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할레나 할슈타트의 할은 고대 켈트어로 소금을 뜻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는 문자 그대로 소금의 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리치와 낸트위치 그리고 미들위치 등 지명 뒤에 위치가 붙는 도시들은 모두 중세시대의 주요 소금 생산지였습니다. 인류는 소금이 나는 곳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 소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많은 도로와 운하의 초창기 모습은 소금을 실어 나르던 물류 경로와 일치합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장거리 물류 혁명을 일으켰으며 물류의 부피를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마법의 가루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같은 해상 강국들은 지중해의 소금 무역권을 장악함으로써 초기 자본주의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소금은 이처럼 인간의 몸속에서 시작되어 국가의 재정, 그리고 군대의 발걸음까지 설계했습니다. 중세 유럽에 접어들며 소금은 단순히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지역 내의 거래 수단을 넘어 대륙 전체의 부와 권력을 재편하는 거대한 상업적 엔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시기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단백질의 보존과 유통이었습니다. 냉장 기술이 전무했던 중세인들에게 소금은 겨울을 나기 위한 생존의 필수품이자 장거리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발트해와 북해를 중심으로 형성된 청어 산업은 소금이 어떻게 한 지역의 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청어는 물이 지어 이동하는 특성상 한꺼번에 엄청난 양이 잡혔지만 지방이 많아 금방 부패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절이는 정교한 공정이 도입되면서 청어는 유럽 전역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수출되는 전략적 상품이 되었습니다. 청어를 소금에 절여 오크통에 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일종의 표준화된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청어와 소금의 결합은 한자 동맹이라 불리는 강력한 상인 집단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한자 동맹의 중심 도시였던 리베크는 독일 내륙의 뉘네부르크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암염을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뉘네부르크의 소금 광산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소금 생산지 중 하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소금 가도를 통해 리베크 항구로 쉼없이 운반되었습니다. 한자 동맹은 이 소금을 이용해 북해에서 잡힌 청어를 대량으로 가공했고 이를 유럽 전역의 기독교 국가들로 유통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사순절과 금요일에 육류 섭취를 금지했기에 소금에 절인 생선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소금은 한자 동맹이 북유럽의 해상 패권을 장악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사슬이었으며 이 상인 집단은 소금 유통망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하고 도시 간의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소금은 초기 자본주의의 형태를 띤 거대 상인 자본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문명의 접착제였습니다. 남유럽의 지중해에서는 베네치아가 소금을 통해 제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흔히 베네치아를 향신료 무역의 거점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베네치아의 진짜 힘은 소금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초기 베네치아는 주변 석호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하며 성장했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네치아인들은 매우 대담하고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금을 직접 생산하는 고된 노동에만 매달리지 않고 지중해 전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헐값에 사들여 비싼 가격에 되파는 중개 무역의 강자로 거듭났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소금 사무국이라는 강력한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소금의 수입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소금을 싣고 오는 상선에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소금을 싣지 않은 배에는 막대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의 소금이 베네치아 항구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이렇게 확보한 소금을 이탈리아 내륙의 도시들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무한히 확대했습니다. 베네치아의 화려한 궁전과 운학, 그리고 르네상스를 꽃피운 예술 자금은 사실상 지중해의 소금 무역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베네치아인들에게 소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타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거나 조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 무기였습니다. 소금 무역을 통해 축적된 자본은 훗날 은행업과 보험업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소금 독점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주변 국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경제적 헤게모니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대서양의 거친 바다를 건너 새로운 대륙으로 향합니다. 중세 말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유럽의 식탁을 책임진 또 다른 주인공은 대구였습니다. 북대서양의 풍부한 대구 어장은 유럽인들에게 무궁무진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역시 육지까지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피레네 산맥 주변의 바스크인들은 소금을 이용한 대구 가공에 가장 능숙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고래를 사냥하며 익힌 항해술과 보존 기술을 바탕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북대서양을 건너 뉴펀들랜드 근해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잡은 대구를 현장에서 소금에 절여 딱딱하게 말리는 방식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소금 절임 대구는 몇 년 동안 보관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성이 뛰어났습니다. 대구와 소금의 결합은 인류의 지리적 한계를 부수고 대항해 시대를 여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길고 험난한 항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금에 절인 대구라는 안정적인 비상식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바다 위에서 인류를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한 생명의 가루였으며 제국들이 새로운 대륙을 정복하기 위해 보낸 함대의 보급 창고를 가득 채운 핵심 물자였습니다. 만약 소금이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의 그 장거리 항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식민지 건설의 역사 또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대양을 건너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습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배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식량의 부패를 막아줄 소금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의 경제적 위력이 커질수록 국가의 통제와 수탈 또한 잔혹해졌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프랑스의 악명 높은 소금새 가벨입니다. 프랑스 왕실은 100년 전쟁과 이어진 수많은 대외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금을 가장 손쉬운 세금 징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벨은 단순히 소금의 높은 세금을 매기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지정한 소금 가게에서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소금을 비싼 가격에 사게 만드는 강제 구매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매주 정해진 양의 소금을 사야만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금 가격이 수십 배씩 차이가 났고 이는 대규모의 소금 밀수 조직과 이를 단속하는 가혹한 소금 경찰의 탄생을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소금 경찰은 민가의 부엌을 수시로 뒤져 국가의 검인이 찍히지 않은 소금을 찾아냈고 밀수업자들은 갤리선의 노자비가 되거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소금 한 줌을 얻기 위한 민중의 처절한 투쟁은 프랑스 사회 내부의 거대한 분노의 에너지를 축적시켰습니다. 마크 쿨란스키는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벨에 대한 증오였다고 지적합니다. 혁명이 발발했을 때 민중들이 가장 먼저 습격한 곳 중 하나가 소금 창고와 징세소였다는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소금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재정의 기초였지만
동시에 그 독점과 수탈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민중들에게 가벨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폭력이었습니다. 영국 역시 소금을 통해 제국주의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영국은 인도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인도인들이 바다에서 직접 소금을 채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생산된 소금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소금은 인도의 가난한 민중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억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바다로 나가 직접 소금을 만드는 소금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적인 저항은 영국 제국주의의 도덕적 파산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손에 쥐는 행위는 인도의 독립과 자결권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은 그 작은 소금 결정체는 제국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도 소금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영국군은 식민지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미국 연안의 소금 공장들을 파괴하고 소금 공급로를 봉쇄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군대는 식량을 보존할 수 없었고 가축은 병들었으며 민간의 삶은 마비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군대에게 소금을 확보하는 것이 총알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국의 봉쇄를 뚫고 자체적인 소금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자유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소금이라는 필수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제적 독립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인류의 과학적 호기심과 기술 발전을 자극했습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 인류는 태양 에너지와 바람을 이용하는 정교한 염전을 설계했습니다. 내륙의 암염 광산에서는 지하 수천 미터까지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굴착 기술과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암염 광산에서 발전한 채굴 기술은 훗날 근대 광업과 지질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증발과 결정을 연구하던 연금술사들의 노력은 현대 화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인간이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을 진화시킨 과학적 촉매제였습니다. 짠맛 뒤에 숨겨진 물리적 성질은 인류가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소금을 통해 세상을 보존하고 동시에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몰아치던 19세기 소금은 다시 한번 인류의 물리적 지형과 경제적 지표를 동시에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소금이 국가의 거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압도적인 자본을 공급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주를 가로질러 오데오와 대서양을 연결했던 에리우나의 별명은 소금이 만든 도랑이었습니다. 에리우나 건설에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뉴욕주 오논다가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에 매겨진 통행료와 전매 수익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소금은 미국의 내륙 개발을 가능하게 한 실물 자본의 원천이었으며 이 운하를 통해 소금이 저렴하고 빠르게 유통되면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고질적인 식량 보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 한 국가의 대륙 횡단과 경제적 통합을 이끈 자금줄이자 물류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 내전인 남북 전쟁 시기에도 소금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잔혹하고도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북군은 남부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가장 먼저 소금 공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북군 함대는 남부의 해안을 철저히 봉쇄했고 내륙의 핵심 소금 생산 시설인 버지니아의 카나와 계곡과 솔트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파괴했습니다. 소금이 고갈된 남군은 식량을 보존할 수 없게 되어 군인들은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렸고 말과 소 같은 가축들은 염분 부족으로 폐사하며 군수 물자 수송에 치명적인 차질을 빚었습니다.
남군의 장병들은 극심한 소금 부족에 시달린 나머지 예전에 소금에 절였던 고기 보관 상자에 바닥을 하거나 소금기가 밴 흙을 파먹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총알의 개수만큼이나 소금 한 줌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금은 전쟁의 군수 물자 중에서도 가장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원이었으며 남부의 패배는 소금이라는 생존 보급망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금의 결핍은 군대의 사기와 신체적 능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며 소금은 식품 보존의 영역을 넘어 현대 화학산업의 근간으로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전까지 소금의 가치가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는 기초 원료로서의 가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의 화학자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발명한 솔베이 공법이 있습니다. 솔베이는 소금물을 이용해 탄산나트륨, 즉 소다외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다외는 유리와 비누 종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이 기술의 보급으로 인류는 전례 없는 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누가 저렴해지면서 질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유리가 대중화되면서 채광이 좋은 쾌적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현대적인 도시 생활의 기본 조건들은 소금을 산업적으로 분해하여 얻어낸 화학적 부산물 위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소금은 이제 주방을 넘어 거대한 화학 공장의 심장부로 이동했습니다. 소금의 화학적 분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 분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소금에서 염소 가스와 가성소다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염소는 면직물을 하얗게 탈색하는 표백제가 되었고 무엇보다 수돗물을 살균하여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성소다는 알루미늄 생산부터 화학 섬유 의약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공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PVC 역시 소금에서 추출한 염소가 주성분입니다. 마크 쿨란스키는 현대 세계를 소금 위에 세워진 거대한 플라스틱 제국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금을 직접 먹는 양보다 자동차 시트, 스마트폰 케이스, 건축 자재 같은 공업 제품의 형태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대 문명의 뼈대를 이루는 투명하고 강력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소금의 연금술은 현대 문명의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관점에서 소금은 지구의 역사를 기록한 거대한 타임캡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암염 광산에서 캐내는 소금은 수억 년 전 지구를 뒤덮고 있던 고대 바다가 증발하며 남긴 흔적입니다.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이나 미국의 이리오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소금층은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형성된 지구의 유산입니다. 이 소금층 안에는 고대 대기의 성분과 미생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소금을 캐내기 위해 지구의 깊숙한 곳까지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지구의 나이를 가늠하게 하고 대륙 이동의 증거를 제시해준 과학적 지표였습니다. 지표면 아래 잠자고 있던 이 거대한 소금돔들은 이제 천연가스를 저장하거나 핵 폐기물을 격리하는 고도로 안전한 공간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금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의 저장소로서 인류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금을 캐내기 위해 땅속을 파고들었지만 결국 그곳에서 지구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금의 대량 생산은 역설적으로 소금의 가치를 끝없이 추락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소금 한 바구니가 금 한 덩어리와 맞먹었지만 이제 소금은 도로에 눈을 녹이기 위해 대량으로 뿌리는 제설제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소금은 경제적 권력의 상징에서 물러나 평범한 원자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의 전복은 인류가 자연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오만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금이 흔해지면서 인류는 오히려 소금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소금이 부족해 생명을 잃었던 인류가
이제는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한 고혈압과 성인병을 걱정하며 소금을 공공의 적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기묘하고도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소금의 희소성이 사라진 자리에 소금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들어선 것입니다. 소금의 역사를 총망라해 보면 이 작은 결정체는 인류의 욕망과 지혜, 그리고 잔혹함을 모두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을 얻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고, 소금을 팔아 거대한 부를 쌓았으며, 소금의 세금을 매겨 국가의 기틀을 운영했습니다. 소금은 인류를 정착하게 만들었고, 거친 바다를 건너게 했으며, 연기 나는 공장을 세우게 했습니다. 마크 쿨란스키가 소금이라는 단 하나의 소재를 통해 세계사를 재구성한 이유는 소금이 곧 인류 문명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운영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인간의 세포 속에서 전기를 일으켜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 사회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문명의 박동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금은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가장 강력한 생존의 도구였으며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을 단순히 짠맛을 내는 가루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살아있으며 우리가 걷는 길의 방향을 결정했고 우리가 누리는 법과 조세 시스템의 근간을 설계했습니다. 샐러드와 샐러리, 그리고 월급을 뜻하는 모든 단어 속에 소금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소금은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며 지불해야 했던 대가이자 그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하고도 변하지 않는 기초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고도의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필요로 한다는 본질적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크 쿨란스키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소금 하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투명한 결정 안에는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렸던 인류의 장엄한 시간이 여전히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사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배웁니다. 생존을 향한 집착, 불을 향한 갈망, 그리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지혜까지 소금은 인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작은 우주입니다. 소금의 연대기는 곧 인류가 물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배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징한 증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잔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깊은 통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야의 서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